생각보다 중국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깜짝 놀라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4, 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대만 문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의 평택 이런 것들이 첫날에 괴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F-15랑 F-16급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투기의 숫자 차이가 한국과 중국이 거의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을 추월한 지 최소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일 인사이트의 조금 뭐랄까요, 번외편이죠. 네, 우리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국방 방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민석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에이티스의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김민석 기자님을 모시게 됐냐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많이 좀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주 큰 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세대 또는 두 세대의 어떤 시기열을 가지고 상황들을 보면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통화 기축의 변화 가능성이 점차 보이고 있다. 죽기 전에 뭔가 기축 통화가 뭔가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저희의 생각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미국의 기축이 깨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뭐니뭐니 해도 기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군사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지난번에 모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세계 탑은 당연히 미국인데 세계 2위가 이제는 중국이다. 군사력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하나하나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는 중국의 미사일. 맞습니다. 이 미사일 체계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근데 걔네들 지금 달나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발사체가 발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사체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 측면에서도 세계 2위 혹은 1위에 간 종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상할 때 항상 미국의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이기는 거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미사일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것들, 특히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투자가 소홀했다. 왜냐? 미국은 항공기를 사용한 항공력과 폭격을 이런 거에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를 노려서 미국보다 혹은 러시아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대함탄도탄이라든가 하는 신무기를 먼저 실용화했고 미국은 기술만 가지고 이제 양산을 안 하다가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수량을 늘려나가고 그 중국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 좀 심각하네. 그럼 미사일 기술이 실전 배치 기준으로는 중국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을 앞섰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이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아직 미국을 중국이 넘어섰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은 팩트인데 중국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는 이겨내기 위해서 좀 무리하고 아니면 좀 더 도전적으로 생각보다 중국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깜짝 놀라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4, 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는 날아가서 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안방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쏘는 거는 중국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점이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인데 대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방이라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안방이란 경계가 이제 군사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중국 주변 바다만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까지 자기네 안방이라 주장할 만하다. 이러다가 한국과 일본과 이제 포함된 서태평양, 괌 근처까지 중국이 쉽게 말해서 이제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 미국이 함부로 못 들어간 영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요것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요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죠? 기본적으로 미사일 사정거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격이 어려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두 번째로 미사일이 무엇을 맞출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미사일이 어떻게 공격을 피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로 미사일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날아가는 것 자체는 중국도 예전부터 핵을 보유했으니까 뭐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 ICBM 같은 거는 한 1960년대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고, 요거를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수출까지 한 겨 있었는데, 거리 자체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위협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멀리까지 쏠 수 있다 해도 이게 수량이 적고 격추하기 쉬우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 단계에 있었다가 이제는 북한도 조금 요격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요렇게 수준으로 갔는데, 문제는 핵 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전술 미사일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그냥 폭약을 탑재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쓰고 있는 요런 전술 탄도 미사일, 요런 기술들이 중국이 많이 발달하고 생산량도 많다. 그리고 요것이 미국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요런 거 사거리는 이제 1000에서 1000km 이하.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만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이죠. 1000km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거네요? 한국에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해안이 생각보다 대단히 좁고, 반대로 중국도 이제 한국 미사일에 대해서 거의 옛날에 쿠바 위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이 배치돼서 미국이 난리 났던 것처럼, 네. 그런 위기의식을 중국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케네디하고 누구였죠? 후르시토프가. 예. 후르시토프가 이제 가다가 마지막에 배를 돌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 난다는 그 일부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장면을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한국에 미국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한국의 미사일을 걱정합니다. 한국의 미군의 미사일 기지는 대부분 그러니까 방어용 미사일 기지밖에 없는데, 한국 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겠다고 했던 미사일들이 중국도 사거리상 충분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봐야 뭐 예를 들자면은 위하이나 뭐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베이징도 됩니다. 그럼 인천 앞바다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천 앞바다에서 쓰면 베이징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영상이나 이제 저희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새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요 시험하는 장소가 주로 태안반도 요런 쪽의 섬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항상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하긴 백령도 소해 5도 같으면 바로 옆이죠. 예. 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거지만,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 결론은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게 많고 수량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니까 이 대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무사히 한국과 동맹국 미국의 구담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 요것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들을 보니까 그 아이언돔이 정말 화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계 수량을 넘어가니까 못 맞췄을 뿐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5,000발의 한 반에 쐈다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언돔 지금 이스라엘에 배치된 모든 미사일들을 포함해도 이제 1,000에서 2,000발이 안 되고,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과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미사일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방어 체제가 잘 돼 있고 패트리어트라든가 무슨 아이언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걸 막을 수 있다, 요격을 시킬 수 있다 하면은 되는 건데, 미국의 항모에서 또는 예. 뭐 해군역에서 네. 그것들 요격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중과 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이스라엘처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대만 문제가 있으니까 대만 본토에다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 1000에서 2000기 이상, 그래서 단거리 탄도탄 보유량으로 치면 세계 2위가 러시아 혹은 한국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미국은 그거보다 밑에 정도. 왜냐하면 이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미국에 뭐 침범할 나라들이 없으니까. 예, 공군력이 중요하고 항공기를 중요시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CSBI라든가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양안 문제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 그다음에 일본에 그 있는 주한미군, 주한일본군 기지들이 상당 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당할 것이다. 완전히 다 전멸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면 1000기 정도 있다고요? 중국의 미사일이? 최소 1000기 이상이고 2000기나 3000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거리와 장거리가 다 섞여 있다는 개념입니다. 단거리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단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간다? 1000km 이하가 2000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양안 사태가라고 하는 이제 대만과의 전쟁이 갔을 때 중국이 하루에 5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개전 첫날 일주일 안에 한 200~300발 쐈거든요. 그래도 이제 큰 게 문제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크 전쟁, 1차 이라크전 때 100여 발 하루에 그 토마호크 미사일 쏘고 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미국이 미사일을 쏟아부은 전력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쏟을 수 있다. 요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요게 대해서 투명하게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하지 않고 있어서 군사기밀이니까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오차가 큰데 그래도 확실한 건 1000기는 넘는다. 그럼 예를 들어 뭐 5000기, 6000기, 7000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정보기관이라든가 이제 군 정보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민간에서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오신트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을 생산하면 그걸 보관하고 저장할 공간이 있으니까 위성 사진으로 그런 규모나 아니면 이제 건물이 몇 개다 이런 걸 추정해서 대략적으로 그런 걸 분석하는 그 서양의 밀리터리 민간 분석 업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분석가들이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1000에서 2000기는 확실히 된다. 3000기 넘을까 안 넘을까 서로 싸우고 있다. 맞다 틀리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이 이렇게 같이 쫙 이지스함하고 이렇게 쫙 오면 아무리 요격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해도 뭐 이번에 항모 2대가 저기 페르시아만 갔으니까 네. 항모 2대가 오고 그것도 이지스하고 막 쫙 구축하고 쫙 왔어. 1000발 한 번에 날려버리면은 그거 다 못 맞겠네.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 게 무엇을 맞출 것인가가 있는데 1000에서 2000발의 미사일이 위협적이긴 한데 여기가 미사일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된 목표 그러니까 GPS 좌표를 따서 이 GPS 좌표로 쏴라 하면서 발사하는 게 있고 폭탄 같은 거 맞지? 그냥 유도 폭탄이나 아니면 이제 GPS 미사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말고 탐색기 시크라고 해가지고 야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미사일 네가 알아서 찾아서 맞춰 이렇게 하는 유도 미사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맞추기 위한 미사일들은 이제 500발에서 600발 요 정도 되고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지상을 공격하는 즉 항구 공장 탄약고 요런 거 공격하는 용도의 미사일인데 최근 5에서 10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최초로 혹은 실전 배치한 기술 중에 하나가 미사일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이제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천 발 있다고 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고정된 표적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주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요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폭물선을 그려서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요것들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이동하는 배라든가 뭐 탱크 요런 걸 맞출 수 없고 이제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알려졌으나 중국이 DF 둥펑 시리즈 하는 미사일 중에서 대함 탄도탄이라는 걸 시점 배치했다. 대함 탄도탄이라는 건 뭐냐? 그 탄도탄인데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고 요걸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 요런 이제 대함 탄도 미사일 존재가 알려진 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중국이 몇 발을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 이지스함이 내렸는데 MD를 도입하고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전에서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적은 있으나 자기를 노리고 대함 탄도탄 요거를 실제로 써본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요격한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지스함을 그 방어막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런 논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움직이는 표적 배 같은 것도 맞출 수 있지만 느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하는 제트기랑 속도가 비슷해요. 엔진도 제트 엔진이 달기 때문에 800km, 900km. 예. 토마호크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수백 기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량을 200개 정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그 항모 전단에 이지스 구축함이나 전투함들이 막 요격 미사일을 갖출 거고, 그 다음에 각 항마다 자체 방어 장비들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래도 최대 200발까지는 요격이 가능하지 않나. 최대 200발이에요? 분당 200발? 최대죠. 최대 200발이죠. 그럼 500발 쏘면? 500발 쏘면 그거는 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과부적의 상황이 돼가지고 맞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을 500발이 아니라 10발, 20발을 쏴도 이제 이건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건데,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할 때 일단 무조건 2발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씁니다. 왜냐하면 실패 확률을 생각해서 요격 확률이 90%라도 2발의 미사일을 공격하는 미사일 한 방에 쏘는데, 이제 실제로 요격, 아까 제가 말한 미사일의 세 번째 기능 중에 세 번째, 요격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빠르면 요격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아이언돔 보니까는 그 그림이 보여. 이 폭탄이 날아오는 이 포물선이 보이니까는 그걸 다 갖다 빠르게 맞춰버리는데, 예. 예를 들어 그 아이언돔 미사일보다 더 빠르면 맞추기 힘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미사일, 하마스 로켓 같은 건 사실 비행기 속도랑 큰 차이가 없어요. 한 1000km, 1200km 요 정도인데, 만약에 시속 5000, 6000km, 마하 6, 5 요런 것들이 되면 이 요격에 필요한 미사일 수량이 4발, 5발 요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한 대를 딱 24발 미사일로 전부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걔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너무 빠르고 요격하기 어려우니까 이지스함이나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요격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갖춰도 얘네들 요격하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24발 요격하는데 모든 자원을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요격 미사일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냥 움직이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극초음속 미사일도 많이 있나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금 생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극비로 돼 있어서 도대체 몇 발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생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다 엄청나게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미 이제 관련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실제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1, 2년 안에 비행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의 극초음속이 유도까지 되나요? 예,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고도를 바꾸거나 회피 기동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최신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간다. 예. 근데 이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할 수 있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면 조금만 꺾어도 엄청나게 많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반 미사일보다 그 각도나 이런 변하는 게 그 각도 자체는 작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요렇게만 가도 엄청나게 한 100km, 200km씩 우회가 됩니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러면 미국의 해군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물론 기술력 자체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위에 있고 중국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미국 해군이 원정을 해야 된다, 이런 홈그라운드의 이점, 요것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군사 기술과 이제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핵심은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거대한 배가 뭐 중국 미사일 몇백 발이면 침몰하면 그런 걸 만들지 말자가 현재의 방향입니다. 조금 신기한 이야기지만 결국 거대한 이제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 10만 톤이 넘고 이지스함의 경우 한 8천, 9천 톤이 넘습니다. 이제 좀 큰 배가 큰 전투함이 그래도 15,000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만들지 말고 1,000톤, 2,000톤짜리 조그만 배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태우지 말자. 자율주행과 무인 기술로 해가지고 엄청 작은 배, 하지만 거기에 미사일 같은 걸 탑재하고 사람은 태우지 않는 무인 함선, 일명 유령 함대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미국이 소설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걸 꾸려가지고 대항을 하자. 그 다음에 육군이나 공군이 뭐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남중국해의 그 조그마한 섬들, 미국, 일본이 점령하고 있거나 이런 데다가 게릴라전을 펼치자. 어떻게 하냐면 미국도 미사일 기술이 발달해서 몇백 킬로 갈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요것들을 조그마한 트럭 같은 데다 싣거나 해서 그 중국 근처에다 쫙 뿌려버리자. 그리고 분산해가지고 뭐 한 두세 명이서 미사일 두어 발씩 쏘고 옛날에 지금 이제 현재 기술로는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미사일 한 발 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분산해서 게릴라전을 하자. 요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도 오지만 올라 그래도 저 멀리 남중국 거의 뭐 남중국해 저 밖에 멀리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력은 오키나와라든가 여기 어디야 이시가키 예, 일본 자위대가 있는 섬이죠. 이시가키까지 있잖아요. 현재. 예. 그러면 여기를 훨씬 더 개발을 많이 군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미 그 오키나와 호테마 기지에 미국 전략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요게에 대해서 논란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주장은 이제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이제 각도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근처에 가까운 섬이라든가 미군 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전력 투자를 늘려야 되고 방어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요런 기지 그 중국 주변의 기지들은 전쟁 첫날이 되면 전부 다 전멸을 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피해가 막심해서 아예 멀리 중국과 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미국의 이제 대만 문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의 평택 이런 것들이 첫날에 괴멸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다 기지를 잡아야 되냐? 괌 동쪽에 하와이,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호주 위 그까지 후퇴를 한 다음에 하면 이제 중국의 아까 전 미사일들이 제가 몇천 기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000km 미만의 단거리 미사일들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km, 3000km 후퇴를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기습 공격으로 자기 미국의 전력을 공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보면 발발 후 30분 안에 JSA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멸이야. 예. 라는 말을 송강호가 하죠. 예. 딱 그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의 평택 기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우울하지만 냉정한 현실이고요. 그렇죠. 위화이하고 평택하고의 거리를 따져보면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정말 가까워요. 예. 한국하고 1번 거리예요. 부산에서 1번 거리. 비행기로 대충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기로? 예. 하늘에 떠 있다가 넘어오고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은 오히려 전략기지로 1번에 이제 뭐 그 말씀해 드렸던 그 오키나와 그 밑에 있는 도서라기보다도 필리핀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월등히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는 이 서로의 그 주장이 매우 대립되는 주장이라서 제가 한쪽 손을 들릴 수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필리핀도 전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 서태평양 전체를 미국이 들어가지 않고 항공모함도 괌이랑 하와이 사이에 있다가 비행기를 몇천 킬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 같은 걸로 멀리서 때려야지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요거는 다소 극단적이고 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주일미군, 주한미군 기지들이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거의 이제 주장과 이제 그 사람의 관계없이 일관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이제 중국 공부를 해보면 중국은 이미 전시체제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또 1대1로의 상당 부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으로부터의 연료를 들어오는데 끊기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과제예요. 이건 결국은 전쟁 시를 준비하기 위한 세팅값이 아니냐. 왜 뭐 요즘처럼 먹을 게 흔한데 식량 위기란 얘기를 하며 그렇게 많이 뭐 중동한테 대우받으면서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정도 수준까지 됐는데 보급선이 차단되는 것을 겁내하며 이건 결국 다 전쟁적 상황을
위한 그 준비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식량 자급과 자원 확보가 중요하면 사실은 도왕양해라고 하죠. 그렇죠. 중국이 조금 더 대만에 대해서 유화적을 하고 이렇게 압박을 안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진짜 전쟁 준비라고 비축을 하려면 미국이 경계를 하기 전에 아니면 경계를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무드로 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대놓고 이제 중국이나 대만 문제나 이런 데 와서 압박을 하니까 네. 얼마 전만 해도 대만에 한 100여 기 넘는 폭격기와 비행기들을 보내가지고 대만 영해 근처에서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대만 공군 입장에서는 중국 비행기가 영해를 침범하거나 영공 침범하면 요격을 나서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대만 공군이 너무 피로해져요. 네. 이게 전형적인 공격전에 사람 힘을 빼놓는 전술인데 사람들이 경계병을 이제 계속 양치기처럼 이제 늑대가 나타났으면 늑대를 쫓아가는데 없고 이러면 지치고 지칠 때 진짜 늑대를 푸는 요런 전술인데 정작 그런 전술은 한 번 쓰면 다음에 쓸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정말 전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위협되는 걸 알고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지금이 어쩌면 중국과 미국의 군사기술, 미사일 기술, 무기 기술의 격차가 제일 가까운 때가 아닌가? 영원히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한 번 더 기술 점프를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함대나 무기들을 만들어내면 영원히 이제 대만 점령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하나의 중국을 가기 위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군사 활동에 대한 이런 방구는 없는 편인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해에 미사일을 떨고 가지고 거기에 비행기가 못 지나가고 배가 못 지나가게 방해를 하거나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영공 침범을 몇백 번씩 가가지고 하거나 하는데 이게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은 아닌데 전쟁과 비슷하게 상대방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피로를 유발시키고 또 긴장을 올리는 활동은 지금 최근 이제 작년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해당 관련된 발언이 나왔던 게 이제 폭스콘에 대한 경고를 날렸죠. 거기 그 대표가 선거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당 그 지지가 분산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중국. 본인들은 이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예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철 박사님이 여기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분은 더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군사 전문가 아닌 입장으로 보기에도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힘든 경제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긴장을 유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전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미사일 얘기를 해봤는데 그 뭐 미사일은 이제 방어 전략이니까 그렇고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투기와 이제 해군 능력이 될 텐데 중국의 전투기는 아무래도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죠? 아닙니다.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의 전투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해군력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 중국 함선, 해군 함선 요런 거 설계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파? 예, 맞습니다. 그러겠네, 당연히. 그리고 미국 유학을 단순히 갔다 온 게 아니라 미국의 전투기 무기 개발, 그 모든 무기 개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개발 방법론, 그다음 접근 방식을 미국을 아주 추종하고 따라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의 직원이었다던가 보잉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수학을 하고 미국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제 중국 어느 정도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요게 과거 이야기 중에 재밌는 거 이야기를 한 꼭지를 풀자면 미국이 중국 전투기와 중국 이지스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의 구형 뭐 T-55 탱크 같은 거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개조하는 사업이라든가 중국의 구형 미그 22 전투기에다가 미국 레이더를 달거나 하는 요런 사건들이 있었고 중국의 지금 가장 주력 전투기라 할 수 있는 스텔스기는 아니고 우리 F-16과 비슷한 J-10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랑 생긴 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똑같아도 이게 뭔가 기술이 옮겨갔거나 이런 증거는 없었다가 그 몇 년 전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중국 기술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간 다음에 이스라엘 라비 전투기 앞에서 사진을 다 찍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J-10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라비 전투기도 결국에는 뭐냐?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기술 중에 미국 기술이 기원을 두고 그리고 미국식 설계방법으로 한 것이 지금의 중국 주력 무기체계입니다. 전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도 사실 대단히 웃긴 이야기지만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더 기술 지원을 해줬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J-10 전투기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우리로 친 F-16 같은 전투기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엔진도 처음에 러시아에서 직수입을 하다가 국산 엔진으로 바꿨는데 러시아는 중국한테 기술 이전을 거절했어요. 근데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러시아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연원이 어떻게 되냐면 전투기용 엔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객기용 엔진이냐 아니면 배의 가스터빈 엔진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변화를 하는데 네. 중국에서 보잉 민항기를 면허 생산하고 미국제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민항기용 엔진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 민항기용 엔진을 좀 개조해서 원본도 민항기용 엔진에서 미국 그 군사용 엔진으로 바꾸듯이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게 지금 중국의 주력 전투기 J-10에 들어가는 WS-10 엔진이고 그래서 제인스 나이런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것은 미국의 F-101 엔진에서 나왔다,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국이 WTO 체제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핑퐁 외교 때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금이 갔던 틈을 이용해서 예. 러시아를 이제 고립하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제정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유럽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내 편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과정에서 군사기술이 일부 넘어갔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옛날 기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기술을 치지만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무기라는 건 굉장히 역사가 깊고 만들고 운영하는데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 중에 탄도미사일인데 배를 맞출 수 있어. 요 기술이 중국이 처음 실전 배치를 했다 했는데 러시아가 1970년대 이미 만들었는데 생산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사장된 거를 다시 살려냈고 지금 말하는 J-10 기술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년간 개발해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들은 개발이 20년, 운영이 40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국의 가장 좋고 가장 유명한 J-20 전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텔스 전투기인데 정말 대단한 게 중국이 대단하고 참 신기하기도 한 게 그 샤오미 휴대폰이 원래 아이폰 짝퉁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처럼 꾸며주는 거에서 시작한 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보다 이거는 미국이 만든 것처럼 설계를 해가지고 스텔스 기술에 들어가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각도를 어떻게 하고 모서리를 어떻게 나누는 요러고 각 부분에다 무슨 부품을 붙여야 되고 요런 원칙들을 미국 전투기만큼 충실히 따라가지고 미국이 만들지 않은 미국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J-20 전투기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텔스기를 만들더라도 생각이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야말로 미국을 충실한 제자처럼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KF-21이처럼 결국엔 미국의 제자들이 만든 게 중국 전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미국의 F 시리즈 뭐 F-16, 뭐 15, 20, 22, 25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소련은 미국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유럽은 유로파이터.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대륙을 대표하는 그런 그 전투기인데 사실은 중국 전투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대중성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어 그렇게 잘 싸우면 들어는 봤어야 될 거 아니냐는 의문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 중국 전투기들이 실전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전에서 효과를 낸 거는 이제 뭐 파키스탄이나 요런 데 수출된 일부 전투기밖에 없었고 그것도 2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미그 21이라든가 1960년대 생산되거나 설계된 전투기들밖에 없어서 실전 기록이 없는 게 최대 단점이고 그리고 중국이 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투기나 비행기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꺼려해서 최신 전투기라고 하는 J-20 전투기는 물론 J-10 전투기 F-16급도 전혀 수출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부터 파키스탄에 수출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런 설왕설래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수 시장으로만 몇백 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면서 기술을 쌓아가고 이익을 내빈 이후로 다시 이제 개발비에 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사주는 거죠. 예. 따지고 보면 정부가 최대 구매자고. 예. 뭐 그래도 워낙 많이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장사가 되는 거고. 엄청납니다, 거의.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엄청나다는 말씀하실까요? F-35가 이제 1,700대를 생산한 게 목표고 지금 한 6,700대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수출된 물량까지 합해서 J-10 기준으로 했을 때 J-10 F-16급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600기 이상 그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J-20 요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추정가로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F-35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게 비슷한데 이게 수출을 전혀 안 하는데도 1년에 70대 이상 생산을 해서 이제 한 200대 정도 생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래 F-35랑 F-22가 전 세계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였고 F-35는 그래도 좀 많이 생산하는데 F-22기는 오로지 180대밖에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J-22 이제 F-35보다는 F-22가 대적하는 그런 건데 이 F-22의 생산량을 추월했습니다. 벌써. J-22요. J-20입니다. J-20.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계 최강인 F-22를 J-20이 비슷하게 따라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거의 비슷하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0% 그러니까 F-35랑 F-22가 같은 스텔스 전투기인데도 F-35가 약간 처지는 게 있거든요. 네. F-22와 F-35 중간 수준에 있다고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미국의 첨단 기술이 지금 반도체도 저 난리로 맡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최첨단 엔진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비슷하다라는 거는 A사 그 레이더까지도 들어갔을 거라는 걸 예, 포함합니다. 당연한데 그게 됐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이 줬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국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중국이 못 만들겠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하고 단 엔진 빼고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그다음에 스텔스 엔진 이렇게 세 가지로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전자장비의 경우 한국도 미국이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을 거부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보라매 전투기가 비행하고 작동하고 있고 중국도 당연히 독자적으로 최신 레이더, A사 레이더로 가는 몇백 킬로 밖에 있는 수십 개의 표적을 한 번에 추적할 수 있는 요 레이더 기술을 이미 실용화는 물론 미국과 거의 동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텔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가 다 알려졌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스텔스 기술은 만드는데도 공차를 무척 줄여야 되고 만들고 나서도 이게 뭐 바람에 뭐 기스가 난다거나 새똥이 붙다 이럴 때 단순히 페인트 칠로 닦고 뭐 걸레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재관리를 하고 다시 도포를 하고 무슨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이런 처리를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걸 다 도입했다. KF-21은 기술도 부족하지만 이런 거 다 넣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제성을 위해 포기를 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미국 최신 전투기랑 똑같이 하자. 이렇게 따라한 게 있고 마지막으로 엔진이 문제라서 엔진은 아직도 미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래도 옛날 이제 F-15, F-16급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더 높다. 그리고 원래 중국이 러시아에서 제트 엔진을 수입하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러시아에서 제트 엔진을 수입하지 않는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이었던
그 전투기 엔진 기술이 지금 현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됐다. 이런 측면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엔진 기는 결국 터보 기술이고 우리나라 이제 두산에서 그 터보 기술을 뭐 세계 5번째로 해서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네. 중국은 이미 그걸 했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은 이제 미국제 엔진을 이제 면 생산하고 복제했던 기술을 이제 20년간 그러니까 한국보다 지금 약 15년 정도 더 앞서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보다 한 5에서 10년 정도 뒤쳐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붙으면은 우리는 이제 미사일은 뭐 서로 죽일 테니 공군용으로 붙으면 우리나라 진다는 얘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 4세대 전투에서 지금 현재 전장에서 쓸만한 전투기는 4세대 이상, 그러니까 F-15랑 F-16급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투기의 숫자 차이가 한국과 중국이 거의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도 공군력이 꽤 되잖아요. 꽤 되던데 한국 공군의 공군력이 이제 400 몇십 대 정도 되고 일본 공군력은 질은 좋은데 숫자가 300대가 차이 안 됩니다. 그럼 동북아 3국 중에서 중국이 공군력은 가장 세다. 네, 이제 거의 일본과 한국을 추월한 지 최소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비행기를 싣고 와서 공중전을 펼친다. 괴멸되지 않는다. 중국이.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당연히 중국 측은 괴멸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워게임이나 이런 걸 돌려도 교환비가 우리가 1대 4 정도 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중국 전투기 4대 이상을 떨궈야지 그나마 좀 어떻게든 대만을 지키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약간 힘들 것 같아. 뭐 2대 떨구나 1대 떨구면 중국이 대만을 먹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요겠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공군전은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F-16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칩넷 구조하고 똑같은 건데 F-16 뭐 F-16 선호대 그다음 뭐 아까 그 급의 그러니까 J-10 뭐 선호대 J-20 2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 6개의 편대가 미군 그 뭐 F-22나 35나 뭐 이거 한 대하고 맞닥뜨렸다. 그럼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F-35가 최소한 그걸 상대하려면 한 3대, 4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수량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미군의 군사력은 아시아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되어 배치돼야 되니까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뭐 저기 이란 그 해협에도 보냈습니다만은 남중국해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다시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얼마 만에 얼마나 모은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미국이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전력을 보내는지 따라서 중국이 그냥 지대 포기할 수도 있다. 너무 많으면. 하지만 이게 지리멸렬하면 아주 안심하고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은 미군의 필요는 일본을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CSBA이고 그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의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했을 때 결론에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다. 그 다음이 호주랑 한국인데 일본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박았어요. 그 결론에. 왜 그러냐면 일단 기지가 지금 아시아에 제일 많은 기지가 있는 게 일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제 시간을 벌 수 있고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일본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일본의 자위대랑 공동작전을 펴기 용이하다. 요렇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일본이 중립을 해버리고 갑자기 미국 뒤통수를 친다. 이러면 아주 괴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고서에 아예 박혀 있더라고요. 일본이 사실은 그 민족성 중에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한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계나 자민당 중에 친중파들도 많고
한국은 사실 오히려 그 중국과의 그 경제 의존도가 너무 강한데 경제 의존도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교류나 이런 부담도 이득도 적지만 부담도 적은 관계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뒤통수를 크게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믿어야지 어쩔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요것은 이제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합니다만 그 한국과 일본을 그 미국은 항상 냉정하게 말하면 동맹국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냉전 시대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와 터키가 있는데 키프로스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요게 그리스와 터키가 매우 앙숙 관계라서 네. 1960, 70년대에 키프로스 분쟁이 일어나서 그리스군과 터키군이 충돌해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네. 그런데 웃긴 건 그리스와 터키는 둘 다 나토 회원국이고 그 와중에도 소련이 지중해를 침공하거나 이제 흑해에서 나오는 것을 다 막는 데는 공동작전을 펼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죠. 몇백 명이 싸우고 서로 싸우고 죽인 나라들도 나토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소련과 소련을 방어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 무인도 오고 사실상 무인도인 독도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그래서 동맹을 안 하겠다? 아이, 그럼 미국의 이익이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아주 바이든이 기분이 제일 좋았죠. 예.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한미일 그 군사 일종의 무슨 계약을 한 거죠. 네. 네네네. 뭐 조약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해군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중국의 해군력. 해군력은 느낌상 바다가 넓어갖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지스 항공모함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전체 숫자로 보면 아직도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2배 이상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령 이제 지금 현재 저 해군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경우 미국이 10척인데 중국은 이제 3척이고 중국 항공모함이 크기도 좀 작습니다. 5만 톤에서 7만 톤 사이인데 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정도 그 이야기는 한국이 지금 4척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지금 8척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90척이 넘어갑니다. 중국은 40척이 됩니다. 예, 아직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미국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 모든 군사력을 넓게 퍼치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이 중국 이지스함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기술이 들어갔는데 해군은 그래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술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냉전이 무너지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고철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 해가지고 홍콩의 마카오에다가 한 몇 년간 들여놨다가 이 약간 공원같이 쓰다가 그걸 개조해서 항공모함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기술이나 배를 수입해다가 쓰고 자기네들이 복제 생산해서 기술을 키워왔는데 정말 웃긴 거는 이렇게 원 소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해군에 관련된 함정 기술을 수입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미국 걸 따라해요. 그래서 이지스함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실 중국에는 이지스함이 원칙적으로는 없고 이제 휴대폰으로 비유하자면 OS가 전혀 다른 거고요. 이지스가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거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지스 전투 체계가 없는데 이지스랑 생긴 게 똑같고 미사일 크기랑 미사일 탑재 수량이랑 그다음 방식이 비슷한 요거를 이제 이지스함이라고 지금 편의상 부르는 건데 그게 한 40척 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 이상으로 미국 거랑 닮아 있네.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 터빈 기술이 중요해서 터빈 기술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했던 거 하면은 되는데 이 항모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배를 잘 만들고 잠수함까지 만들지만 이지스함은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지스함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엔진도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이제 가스터빈 엔진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가 국산화한 지 이제 한 5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을 보면 아직 배 만드는 기술은 아직 좀 한참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조선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 우리 조선주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중국에서 배를 주문했는데
뭐 공해상에서 갑자기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가라앉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 만듦새나 기본적 완성도의 차이가 비교적 적게 드러납니다. 왜냐? 사람이 크기는 작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탑니다.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 뭐 10만 톤급 이런 것도 승무원이 한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군함은 몇천 톤짜리 배에 한 몇백 명 타고 이러니까 뭐 이런 문제나 이런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내고 회항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중국의 그 조선 기술이나 군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반이 갈라지고 한국에 못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사이즈가 작아서 오히려 쉽다. 그리고 규격이 군함 규격과 상선 규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철판 두께가 뭐 군용차랑 상용차가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쪽도 군용 규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중국 조선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질적인 AS 불가 문제,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력상으로는 그래도 그러면은 그 실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전투기 쪽보다는 해군 쪽에서는 미국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해군 전력이 붙는다는 건 전면전이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긴 하겠네요, 중국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문제인데 중국이 아까 전에 미국을 따라한 게 해군 함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지스를 완전히 따라한 걸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이지스함보다 큰 이지스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양한 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7,000톤,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10,000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5,000톤짜리 이지스함을 내놨는데 요게 기술적으로도 발전됐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모방한 거에서 넘어서 더 먼저 갔다. 특히 이제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가 아닙니다. A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패사라고 해서 수동 능동 레이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A사를 단 이지스함을 만드는 중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근데 중국은 먼저 A사를 단 이지스함을 만들었어요. 물론 OS가 달라서 수평비곤이 무르지만 그 현재 미국의 최신 이지스함보다 레이더 성능이 더 좋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를 먼저 달아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는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앞서 있는 상황들을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좀 생필품의 이제 제조 능력, 그다음에 이제 좀 단순한 쪽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까지도 뭐 석유화 뭐 이런 것 쪽에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거를 보아왔는데 어느덧 무기 체계도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와 있군요. 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과 미국의 군사기술 격차를 20년을 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심하면 5년,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미국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5년, 10년 차이라면 전력으로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예를 들자면 인해 전술을 하면 일부 커버가 될 거 아니에요. 5년, 10년 뒤지더라도. 예, 충분히 커버됩니다. 20년 이상 기술 격차가 있어야지 이지스함이든 전투기든 일방적인 학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10년이면 숫자가 많으면 이거 어렵겠는데라고 생각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의 어떤 압도적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중국이 따라하지 못하는 군사 기술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드는 걸 나도 만드는 것, 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걸 나도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미국이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 내년쯤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초로 배치되고 이제 일본에 있는 도서 지역이라든가 오키나와 요런 데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배치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미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정확도도 높고 사거리도 높아가지고 사거리도 좋아가지고 성능적으로는 우위에 있으나 중국이 먼저 생산을 했고 생산 라인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 수적 열세를 어떻게 많이 하지 요게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격차로 지금 이제 신개념 함선, 신개념 전투함, 잠수함들을 만들려고 하고 잠수함 전투기들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6세대 전투기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마침 제가 저번 주에
그 에비에이션 그 미국 본사에 있는 치프 에디터랑 좀 길게 이야기를 해서 들은 게 있는데 5세대 전투기가 절대 요격할 수 없는 전투기를 미국이 만들려고 하고 요것을 미국이 먼저 중국보다 실용화한다면 다시 이제 공중무쇠를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군과 공군이 둘 다 전투기를 가지는데 여기 돈 없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개발비를 줄이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6세대 전투기는 해군은 약간 현실적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군 니네들이 혼자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우리는 만들겠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가겠어 가격도 아끼고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고 공군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엄청 비싸고 뭐 한 3천억짜리 비행기가 되겠지만 5세대 전투기들이 요격할 수 없는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외계인을 고문한다고 흔히 알려진 그 51구역 에이리아 51 뭐 UFO가 날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UFO를 닮은 그 마름모 모양의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6세대 전투기를 중국도 만들고 있는데 핵심은 중국이 그냥 미국을 따라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미 개발하고 시전 배치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 리스크나 시행착오를 중국이 그대로 받고 이거 어쩌지? 만들고 보니까 잘못 만들었네? 다시 하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6세대 전투기 오면 뭐 편대가 오더라도 한 대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약간 다릅니다. 이 요격할 수 없는 이 핵심인데 5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를 탐지하기도 어렵고 탐지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도망쳐가지고 6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랑 일방적으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5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를 요격하려고 하는 걸 피해가지고 6세대 전투기는 베이징이든 상하이든 침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갑자기 뭐가 시커멓게 보이더니 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면 대결을 해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전투기끼리 정면 대결을 해서 일방 싸움을 누가 전투기끼리 붙으면 싸워서 이긴다. 요거에 있으면 6세대는 뭐 싸우는 건 니들끼리 하고 나는 니랑 관심 없어. 나는 내 목표를 파괴하는 데 집중할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요격 못 하겠지. 요게 집중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 전력이 나온다면 엄청난 큰 전력이네. 예를 들자면 그 편대가 날아가서 한 공군기지라든가 해군기지를 전멸시키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세대 전투기보다 항속거리,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서 괌에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하와이나 아니면 이제 그 2차 세계대 때 마셜 군대나 이런 서태평양의 섬에서 떠서 중국 미사일들이 선제 공격을 못하는 데서 이륙해서 중국 본토를 때리고 올 수 있다. 네.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미국도 사실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돈이 그렇게 사정이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엄청 도전적인 것이긴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앞서 저희가 이제 군사력을 체크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기축에 지금 실제로 도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죽은 위안화의 상 그리고 결국은 기축이라는 것은 제일 끝단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군사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물량적으로는 이미 세계 탑 클래스까지 올라갔다.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뭐 남중국해든 필리핀해든 어디서 붙게 될 경우에 서로 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던 CSBA의 그 미중 전쟁 시뮬레이션의 경우에 한국만 두 척이 침몰하고 약 10,000명 정도가 이틀 만에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제일 많이 깨지게 될 전쟁이면 분명하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 그 어떤 전쟁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확실합니다. 네. 깨지고 파괴되는 게 이 표현이 그런데 육군력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비싼 해군과 공군력을 소모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전력이 한번 깨지고 나면은 곳간이 비는 거죠. 엄청나게 비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어떤 전력상의 상당 그 손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압도적 군사력의 상당 폭의 훼손, 예.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R&D 예산의 훼손이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의 군사력 추격을 따라붙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딴 거 아닙니다. 9.11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10년 동안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R&D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한테 나 장비들을 생산을 에 대한 지급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R&D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원래 계획하고 만들었던 것들이 10년씩 늦춰지거나 뭐 10개 중 무기체계 10개 중에 뭐 대여섯 개가 없어지거나 해서 그 부시 대통령 때 그 국방장관의 럼즈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신으로 불렸습니다. 탈레반을 잡는 사신이 아니라 국방연구개발 신무기들을 죽이는 사신. 예, 사실 그 럼즈패드가 이제 활약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이제 기술이라든가 신무기를 못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일부 혜택을 받은 것 중에 K9 자주포 같은 것도 있는데요. 미국이 차세대 자주포를 만들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K9 자주포가 지금 팔린다 해외로. 네, 그런 거고 FA50도 사실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나가면 이제 미국이 이길 수 있어도 한 번 더 R&D 예산을 투입, 그 국방 R&D, 신무기 개발 이런 데 R&D 예산이 크게 깎이게 되고 요게 패권에 큰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전쟁은 안 나야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나니까 벌써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끔찍해요. 그 전쟁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위협적인 수준까지 중국의 군사력이 올라왔구나. 예. 그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예.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사실 이쪽도 상당 부분 이 정도면 도강량이가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그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의외로 뭐 시진핑 같은 독재자나 푸틴도 전쟁을 말로는 싫어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나고 결정을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경제학이나 뭐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전쟁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을 하시고 이제 나라의 그 단순한 투자 결정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설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런 가정을 깔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에비에이터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가상의 그 전력 비교를 한 거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붙게 된다면 과연 그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세계의 패권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한국은 얻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고 모조리 피해만 입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평택에 가보면 미국 기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자전거 타고 옆으로 제가 지나가 봤어요. 한 20분 자전거 타고 가니까 굉장히 긴 거리예요. 몇 킬로가 돼요. 한쪽 편도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어찌되었건 전쟁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 입는 국가다라는 걸 기억하고 국민적으로 이 전쟁은 안 된다는 좀 어떤 그런 동의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김민석 기자님과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